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강경필 전 검사장 그리고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조직본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강경필 전 검사장 어제 이제 정치권 입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당에 입당했어요? 예,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아, 그래.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글쎄, 제가 지난 2월에 공직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로 뛰어들 거냐, 안 뛰어들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예. 그래도 공직 경험을 살려서 저희 고향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주도에서는 육지라고 합니다. 이쪽을. 그래요. 예. 이 육지에서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경험을 살려서 네, 고향 발전에서 애써달라. 알겠습니다. 쓰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예.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허성무 본부장도 오랜만이신데 경남에서 활동하시죠?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활동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일 같은데요. 예, 흔히 뭐 독립군 같다, 독립군 같다. 생활이다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어쨌든 뭐 특별히 또 이번에 경남은 예. 그 홍준표 지사님과 앙숙인 또 안상수 창원시장님 어. 서울에서 싸우시다가 경남에 와서 또 싸우고 계시거든요. 아, 당은 같은데. 예. 예. 그래서 뭐 도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아. 그런 민심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한 분은 제주에서, 한 분은 경남에서 이렇게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 역시 야당 쪽 관련 주제가 많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서도 먼저 보셨겠습니다만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 전직 대표들이 어려운 곳에서 총선을 뛰어달라. 이렇게 살신성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숙고하겠다.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부터 무슨 소리냐. 지역민과의 약속이 먼저다 좀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예, 뭐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어쨌든 뭐 결국은 각 개인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를 하고 낙선을 해본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당의 지도부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혁신위에서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살신성인을 이야기하고 나왔더라면 더 좋은 모양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문 대표님께서는 고려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문 대표님은 결국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 출마를 포기하고 예. 전국 정당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진두지휘하시겠다. 과거에 이제 그런 발언에서 네. 다시 출마를 하는 거면 입장 번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더 큰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네.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뭐 과거에도 보궐선거 때도 부산 이야기 권유가 그래요. 있었지만 그렇게 나왔었죠. 예, 예. 본인이 또 그때도 거절하고 지금을 택했고 지금도 그러신데 어쨌든 뭐 큰 정치인으로 커가는 과정은 어떤 고난의 가시밭길을 예. 경험할 때 커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글쎄,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당 자체의 일종의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한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당선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과연 당사자들이 그런 선당 후사의 자세로 그런 방안을 받아들일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나온 반응을 봐도 정세균 전 대표는 종로가 적지지 어디가 적지냐 이런 얘기. 김한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묵묵히 지역구를 다닐 것이다. 사실 중진 의원들이라고 해서 지역구 소중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반응은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고는 좀 떨떠름한 반응들이에요. 뭐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금 허성무 본부장께서는 본인들이 먼저 좀 나섰으면 더 모양이 좋았겠다. 강경필 전 검사장은 이게 다 뭐 선거 당락과 관계된 자기 계산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이 두 번째의 이 제안은 공천 배제와 관련된 겁니다.
뭐 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배제하자든지 또는 뭐 막말이라든지 이러저러하게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자 이 얘기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명으로 혁신이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언론에서 쓸 만큼 다 분명한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방향 자체는 옳은 거 아닌가요? 예. 그 지금 새정치연합 당무위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설사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로 1, 2심에서라도 그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분을 어떻게 공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의 기준으로 행해지던 것을 규정화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관계법에 법적으로 이미 제도화됐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예. 집권당으로부터의 탄압이 있었죠. 특히 독재 권력 시대 때는 아주 그런 게 많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당한 희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억울함은 없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예. 다만 이제 운영에 또 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대목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SNS에 이렇게 썼어요. 검찰에 예.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검찰 출신이신데. 예. 박 의원님께서 조금 과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개월 전에 퇴직했는데 제가 몸담고 있던 그 무렵만 하더라도 예. 예, 그런 식으로 그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과 언론과 여야가 감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근거 없는 그 편파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야당이 이런 우려를 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뭐 신공한 정국이다 뭐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한두 번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도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죠. 여러 사건에서 또 그런 어떤 그 합리적 의심들을 저희들이 할 만한 일들이 있었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여러 그 과정을 보면은 야당은 전부 의원직 박탈, 네. 현직을 박탈당하는 형들을 많이 받았는데 비해서 그러면 혁신이 여당은 의외로 다 그 100만 원 벌금 이하로 가서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그러면 있었거든요. 혁신의 이 제안은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예,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억울한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하는, 그걸 위한 또 좋은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되고 운영의 모두 살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새정년이 여당이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떠셨는지.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국민의 정부 여당은 잘 모르고요. 예. 참여정부 여당 때는 잠시 저도 참여했는데 뭐 전혀 검찰에 어떤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과거로 다시 회귀했다. 과거로 다시 회귀했다. 글쎄. 그런 면들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그건 뭐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조금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어차피 당선 무효형이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검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뭐 그쯤 하시고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사면했죠. 네, 제가 그걸 보지는 예, 못했습니다.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을 염두에 두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런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조치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정청래 의원은 구제되고 지금 조경태 의원은 공천 배제되는 형국으로 일단 비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당 또 조직, 예. 그 구성원들은 그 자기 내부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충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제기하는 문제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고 또 수긍이 가능한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예. 또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고 자기가 소속된 조직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말든 본인만 돋보이는 그런 자기 정치가 우리 당 구성원들 사이에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경태 의원을 염두에 둔 이 조치는 적절하다, 필요하다. 조경태 의원의 또 충언이나 고언이 부분적으로 뭐 합리적인 내용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 제기 방식이나 전달 방식에 있어서 당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고 당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짚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이 복권 사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청래 의원님도 강한 말씀을 잘하기로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당사자들 간에도 용서와 화해가 됐던 문제고. 주성영 의원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조치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남이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그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양자 간에 과연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처분이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여간 이 징계라는 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 저쪽 그 새정년 쪽에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절차는 나름대로 밟아서 복권 조치도 취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뭐 지금 조경태 의원을 직접 징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경태라는 이름을 지금 직접 거론하면서 혁신이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짐작되는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그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라고 하는 일종의 불이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문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예단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께 박주선 의원이 탈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모든 언론이 사실은 뭐 박지원 의원부터 조경태 의원까지를 다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혁신이 안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아니라 그러면 저 새정치연합이 저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이래야 될 상황인데 뭐 제가 봐도 되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면 차라리 탈당하겠다 이런 식의 이 추가 탈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또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추가 탈당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다만 이제 추가 탈당이나 뭐 신당 창당이 두려워서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정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혁신이가 만든 여러 가지 혁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당을 해오신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의회에 피해가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어른들도 어떤 판단해 주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 있을 거라 봅니다. 아프지만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 같으네요. 예, 당이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대상이 되는 당 원로들도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현재 현역 의원들의 대부분의 목표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공천이 무망하다, 또 실제로 공천을 못 받았다 하면은 대거 탈당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호남권에서 지금 새정년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저는
상당수가 탈당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지금 그 허성무 본부장 설명대로 상당수가 탈당하더라도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사실 인적 쇄신을 하고 개혁을 약속하면서 사람을 우선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것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결과적으로 뭐 인적 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예. 뭐 저는 어제 입당한 사람이라서 당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뭐 룰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룰을 만드는 사람 근처에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만든 룰에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결국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아주 새로운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은 당내에서 어떤 확고한 합의가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야당하고도 완전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룰이든 자신 있다 이런 말씀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들렸다면은 그건 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새누리당 안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이 뭔가 좀 변화하자, 바꾸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변화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과거에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컨대 19대 때도 그 당시 민주당 새정년보다는 예. 조금 예컨대 뭐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든가 또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을 공천한다든가 예컨대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런 어떤 상대 당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새누리당이. 방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시작하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시작하든 개혁과 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어서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런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것이 정치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권이 사실 이미 자기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총선 룰 문제, 그다음에 지역구 문제입니다. 이거 선거구 획정위로 넘겼다가 다시 뭐 국회 정개특위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오늘도 만났는데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전제로 이걸 바꾸자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가 달라져야 되니까요. 300명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라도 헌재의 숙제를 풀면서 지역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과 300명 정수도 고정시켜 놓고 비례도 고정시켜 놓고 하여튼 이 지역구를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쨌든 정치권이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헌법 정신을 뭐 3대1 네. 인구 투표의 등가성을 그렇게 해오다가 헌재가 2대1로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비례대표를 줄이게 되면은 여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뭐 이런 등등의 정치 진출 또 대변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농촌 의원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농촌 지역 특별구를 하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좀 줄이자. 이런 건데 그거 역시 헌법 정신에 지금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외통수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가. 결국은 뭐 과거의 예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역구를 조금 더 늘려서 뭐 의석수를 뭐 7석이나 10석 정도 늘리는 그런 타협안이 막판에
의원 정수를 결국은 늘릴 건드릴 수 있는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예측이 가능한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권 공멸로 가는 길일 텐데요. 그렇죠. 의원 정수를 그러나 조금이라도 뭐 늘리면. 항상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막판에 해왔다. 가면은 그렇게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알겠습니다. 그런 예측을 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정수를 줄이지 않으면은 비례대표를 줄여야 되고 예. 비례대표를 줄이자니 약자들이나 여성이 또 알겠습니다. 문제가 예. 되고 그 예측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예, 강경특 판사 어떻게 예. 이 농어촌 특별선거구 예. 이거를 신설하는 게 사실은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한 그 현재 결정이 취지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 결정의 취지만을 따르다 보면은 네. 지금 농어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부 그 중대도시에 편입돼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선거구를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생각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민 감정의 문제인데 사실 헌법적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네.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헌법적 법률적으로는 숫자를 지금 현재 300에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민 정서, 예.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네. 국회의원 숫자만 알겠습니다. 늘린다. 뭐 이런 데 대한 이 우려 때문에 지금 참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나름대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시고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만큼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 헌재가 내준 숙제도 해결하면서 또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보완하고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금 줄이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비례대표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야당은 지금도 여전히 반대시니까. 반대하고 있고 예. 어쨌든 그렇게 가면은 예. 그것이 헌법 정신을 살려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그렇기 바에야 때문에 어쨌든 결국 맥스의 여석을 예, 늘려서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인구 상한을 동시에 끌어내려서 농촌 지역구를 살려주는 알겠습니다. 게 예. 헌법 정신에 만든 거죠. 지금 별로 시간은 없습니다만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구 이 숫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직 입장이 팽팽해서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모이긴 했습니다만 성과 없이 또 헤어졌습니다. 예, 이거 빨리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